안녕하세요. 풍문레이더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재계산업의 주요 소식과 자본시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이야기까지 오늘 시간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공병진행의 이순익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재계산업 기자 한우식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정말 장바구니가 상당히 무거운데 네. 또 대형 할인점이죠. 예. 뭐 이마트도 있고 네. 홈플러스. 오늘 창립 25주년을 맞은 홈플러스의 모습이 상당히 구름이 많이 껴 있다고요?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홈플러스가 창립된 게 지난 1997년입니다. 네. 네. 당시 삼성물산 유통 부문이 있었습니다. 네. 유통 부문에서 홈플러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네. 당시 보면 삼성플라자라고 옛날에 분당이 있었을 겁니다. 네. 지금 AK 플라자로 이름을 바꿨었는데 당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건설하고 합병 전입니다. 네. 세 개 부문이 있습니다. 무역 부문, 이쪽 유통 부문, 그리고 지금 SS 패션이라고 해야 됩니까? 삼성 패션 세 개 부문이 있었는데 당시 좀 우수한 인력들이 유통 부문에 많이 지원해서 갔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유통을 새로운 신수종 사업으로 좀 키우려는 어떤 그런 포석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홈플러스 하면은 온라인 쇼핑도 네. 요즘에 가속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홈플러스에서만 접할 수 있는 상품들도 네. 차별화돼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등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면들이 좀 퇴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그 홈플러스가 론칭되고 한 2년간은 삼성물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영국 테스코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삼성 테스코 50대 50으로 만들면서 테스코가 가진 어떤 그런 글로벌 어떤 그 노하우라든지 그런 걸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 당시 보면 올마트 아시죠? 네. 그리고 까르푸, 네. 한국 시장이 그 비슷한 시기에 진출했었는데 올마트, 까르푸는 한국 시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참패를 했죠. 그렇죠. 예. 현지화 전략에 실패를 한 거죠. 네. 하지만 물론 이렇게 삼성과 어떤 그 합작 법인이었다는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테스코하고 삼성 법인 그 홈플러스는 국내에서 그냥 성장세를 구가했었습니다. 네. 당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대형마트 할인점 업계 1위는 이마트인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이렇게 상백을 이뤘습니다. 한때는 매출이 이마트보다도 많았습니다. 네. 지금은 매출이 많이 쪼그라들었죠.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마트 24시 그런 할인점 제외하고 한 15조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6조, 7조에서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한 5조 정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할인점 업계 전반적으로 요즘 어떤가요? 경영 이런 업황들이? 당장 그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조입니다. 네. 좀 온라인 그쪽으로 계속 네. 하다 보니까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그 연 한 20%, 30%, 10%까지 나는데 소위 말하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찾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물건 살 때 보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코로나 비대면 기간에 너무 많이 온라인 쪽으로 또 갔죠. 그렇죠. 예. 또 요즘에 코스트코 하면은 또 큰 인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코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계 그 창고형 할인 매장이죠. 네. 조금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쪽 국내 어떤 대형마트하고 조금 다른데 그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4조, 5조 정도 납니다. 그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미국식의 어떤 그런 시장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서울 시내 양재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코스코 양재점이 있는데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한 번씩 이렇게 미국 냄새를 맡기 위해서 코스코를 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네, 이 홈플러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홈플러스 하면은 갑질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네.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납품업체 임차인 등을 상대로 네. 여러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물건이 10만 원짜리 물건이 안 팔리면 이걸 홈플러스가 그냥 자의적으로 8만 원으로 환의를 합니다. 네. 그럼 그 2만 원 차익을 네. 다시 납품업체한테 돌려받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이걸 그 유통업계 내에서는 가격 보상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게 가격 보상 예, 예. 정책이었어. 그 납품업체가 후리친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유통종 입장에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적자를 볼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나요 지금? 굉장히 특히 이쪽 홈플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런 갑질이 또 임차인 상태로 한 갑질을 인테리어 비용을 매장을 이렇게 뭐 레노베이션 하면서 뭐 인테리어 비용을 거의 뭐 증가시키는 네. 그런 행태를 좀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임차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실 뭐 임차인들이 그것을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의무는 없는 거죠. 예, 예. 자, 공정위 가진금 처분에 대해서 홈플러스가 이번에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했다면서요? 뭐 시청 말로 유통업계 쪽에서는 홈플러스가 그 공정위의 안전자산이다, 네. 뭐 삼짓돈 주머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과징금을 때립니다. 네. 때리면 사실 그 과징금이란 게 일종의 그 부당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환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 특정 업체가 뭐 부당이익이 만약 뭐 한 100억이 났다면 과징금을 100억을 때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강경을 합니다. 네. 한 50억 정도만. 이러다 보니까 홈플러스도 나름대로 뭐 이익인 거죠. 네. 만약 100억 중에서 홈플러스는 50억만 네. 과징금으로 내고 네. 결국 나머지 50억은 소비자들이 네. 한테 증가되는 어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일종의 있습니다. 가진금을 마저 남는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당 행위를 좀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당 행위 중에 하나가 네. 또 몇 년 전에는 소비자를 향한 일도 있었다고 네. 하는데 꼼수 광고가 있었다고 네. 합니다. 뭐 5만 원어치를 사면은 네. 10,000원 할인권을 주겠다. 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까 10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그런 혹 직접 상황이 그런 경험 있었다고 있으세요? 하는데 저도 오래전에 네. 뭐 이 원 플러스 원인데 크게 막 싸지 않은 저렴하지 않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소비자들 심리가 원 플러스 원 하면 이렇게 뭔가 공짜로 하나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홈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 알고 보면 낱개로 사면 더 쌉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런 그럼 경우가 원래 두 개 값을 사는 거죠. 근데. 네. 네. 또 이 몇 년 전에 사모펀드 MBK가 네. 홈플러스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이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좀 이러한 의혹들도 음. 홈플러스 주인이 사모펀드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같은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그 성격이 보면 이렇게 뭐 특정 업체를 사가지고 몇 년 뒤에 이렇게 보통 대파는 그 차익을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MBK가 2016년에 홈플러스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7조 2천에 매입을 했었는데 5조는 또 빚을 지고 그런 식으로 매입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갑질 행위라든지 그리고 사실 사모펀드의 성격이라는 게 보면 기업을 키우겠다는 어떤 그런 비전은 없습니다. 네. 계속 어떤 알짜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어떤 그 뭐 투자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그런 식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부산 해운대에 보면 한 20년이 된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면적이 한 5,000평입니다. 5,000평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매각하려고 합니다. 매각하면서 그쪽에 이렇게 주상복합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엄청난 그 부동산 투자 수익이 생기겠죠. 그 대신 그 1층, 2층에는 이렇게 뭡니까? 홈플러스를 유치를 하고 이게 뭐 세일 앤 리스백 그런 방식입니다. 뭐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투자 전략을 쭉 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대구 쪽이라든지 지방지역 같은 경우에 그 출점이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부동산 투자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매각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회사도 그 사모펀드에 매각된 회사가 있는데 네. 무조건 경비 절감. 네. 또 새로운 투자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뭐 나아질 수가 없는데 네. 이번 MBK 때는 홈플러스도 뭐 비슷한 동향인가요? 그런 식으로 뭐 보셔도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만 지금 한 5천억 정도에 좀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거기서만 몇천억 정도 투자 수익을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처방책은 없는 걸까요? 지금 특히 MBK에 매각된 이후 좀 실적이 계속 악화일로입니다. 2016년 같은 경우가 매출이 7조 2천억에 영업이익이 3천억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한 6조 정도에 적자가 800억 정도 났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윤 대표 취임 1주년 맞았죠? 예, 예. 보는 시각이 어떤가요, 주변에서? 또 이재인 대표 같은 경우 원래 미국에서 와턴에서 MBA를 했고 네. 해외 뭐 결국 유통기업에서 쭉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 AHC라는 화장품 아시죠? 네. 네. 거기에서도 일을 했고 KFC 그쪽에서 주로 재무 쪽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아, 원래 재무통이 재무 쪽이다 네. 보니까 소위 유통업체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네. 어떤 생각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거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게 업계 전반의 평가입니다. 원래 유통 쪽은 영업이나 마케팅 쪽이 총사령탑을 맡아야 이게 좀 실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결국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MBK의 어떤 네. 그런 노림수가 보이는 거죠. 네. 사실 뭐 네. 홈플러스를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재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네. 소위 말하는 재무통을 여기 앉힌 거죠. 이게 갈수록 이제 비대면 하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유통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뭐 아까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 코로나 시기에서도 불구하고 5% 정도의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중용진 부회장이죠. 네. 나름대로 치고 나간 거죠. 네. 결국 그럼 또 비대면만은 또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오프라인 그 시장이 줄어드는 분명 이유가. 오프라인 쪽에서도 물론 네. 그런 생존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어떤 시장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을 이마트 쪽에서 노린 거고 네. 사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성장세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뭐 부동산 수익이라든지 그런 걸 따먹을까 뭐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장이 정체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영업적자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을 보면 알다시피 오프라인이 있어야 온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네. 식당들이 있어야 온라인 또 주문이 가능한 것이고 뭐 유통업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네. 싶어요. 결국 오프라인 매장들이 또 어느 적절한 비율과 온라인 비율이 있어야 이게 같이 골고루 성장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또 생각이 같은 드네요.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한우식 기자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